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내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 전망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경기 전망지수 BSI가 97포인트를 기록해 1분기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2015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BSI가 지난 2014년 3분기 이후 15분기 연속으로 100포인트를 넘지 못하면서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늘부터 0.03%포인트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최저 3.47%, 최고 4.67%로 인상됐고 신한은행은 최저 3.08%, 최고 4.43%로 올랐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전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3월 잔액기준 코픽스, 즉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0.03%포인트 상승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일부 다가구, 다세대 주택 거주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적용 기준을 개정했다가 고객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행을 유보했습니다. 이전에는 계약 전력이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은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 전력을 적용했지만 한전이 주택용 전력 적용 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주택용 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 전력 요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가구, 다세대 주택 거주자로 한전은 고객 항의가 이어지는 등 개정이 논란되자 시행을 유보키로 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전무가 최근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 임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합니다. 현행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법상 미국인인 조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 임원을 지낸 사실이 확인되며 불법 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화요일장입니다. 화요일장 역시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답답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주째인지 모를 정도로 박스권 상황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좀 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일단 옵션 만기일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스크 이 두 가지였죠. 무역 제재, 무역 전쟁 부분과 시리아 중동 리스크의 부각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좀처럼 가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을 들여다보면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설명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장초반 상황에서 이 상승 상황에서 하락 반전한 뒤에 보합권 수준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4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900선까지 터치는 했는데 900선 위로 쉽사리 올라타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는 업종별 혼조세 역시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운송장비 업종이 특히나 잘 달립니다. 현대차 위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엘리엇의 주 권익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현대차 강세가 지금 아무래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유가 상승에 따른 화학주들 그리고 정유들의 상승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통, 은행주들은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래소 쪽은 아무래도 종목별로 개별 이슈가 심화가 되면서 지수 자체가 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코스닥 역시 큰 모멘텀이 없이 IT 부품주들 위주로 큰 폭의 상승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워낙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계 장비 업종 등의 상승이 눈에 띄고 제약 업종은 선별적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스권 장세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또 실적 장세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게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나왔는데요.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오늘 또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은 벤처펀드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거래소 쪽보다는 조금 더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성을 또 취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옥석 가리기 해야 될 텐데요. 대응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 여전히 하락합니다. 한 4포인트, 3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3.14포인트 하락하면서 0.13% 하락입니다. 2450선 위에선 움직이는데 여전히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오늘 장중 고점 어제랑 비슷합니다. 2464포인트 이 정도 수준에서 출발했다가 2450선 저점 지지받고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긴 한데 반등해봤자 보합권이다. 어제와 비슷하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기관이 사는데요. 기관은 351억 원 삽니다. 금융투자가 171억 원, 연기금이 4억 원 사고요. 투시는 99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1644억 원 비교적 강하게 사는데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꽤 많습니다. 2008억 원까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스피 이 거래소 지수가 잘 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250만 원에서 연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어제 좀 오르나 했는데 이틀 오르나 했는데 오늘 또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60만 원 고점 찍고 지속적으로 조정 나옵니다. 3%대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55만 원 밑으로 지금 빠졌고요. 셀트리온도 29만 원이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엇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주의 권익을 제고하라, 주주가치 제고하라 이야기 나오면서 현대차 15만 7천 원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포스코도 1.85% 올라가고 LG화학도 0.82% 유가 상승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화학 정유주들 움직입니다. 삼성물산과 KB금융은 소폭씩 빠집니다. 오늘 금융주도 어렵다 말씀드렸는데 다음 보면 신한지주 나오겠죠. 자, 보시다시피 네이버도 빠지고요. 삼성생명 빠지고 신한지주도 빠집니다. 하지만 한국전력 지금 전력 요금 상승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사실 올린다라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오전 9시, 10시까지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언론 보도도 좋지 못하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다 보니 유보했습니다. 잠정 유보가 됐기 때문에 상승폭이 오전보다는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1% 정도의 현대차 그룹주들 오늘 상승 흐름 같이 가져갑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899포인트 900선 터치는 하는데 900선 위로 좀처럼 올라가질 못합니다. 역시나 3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900선 터치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897까지 빠졌다가 다시 900선 위로 올라가는데 요란하게 지수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잘 보시면 897포인트부터 900선까지 위아래로 3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짧은 박스권에서 지속적으로 순환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은 26억 원 소폭 매수 지금 나서고 있고요. 개인이 207억 원 정도 매수합니다. 기관이 83억 원 매도하는데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180억 원 정도 매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어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리고 메디톡스가 빠집니다. 2.3%, 1.38% 각각 빠지고요. 신라젠, 바이로메드, CJENM 빠지는데 특히나 바이로메드가 오랜만에 기지개 켜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CJENM도 지금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HLB도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 HLB 상승 흐름 다시 가져갑니다. 펄어비스 오늘 숨고르기 들어가고요. 셀트리온 제약, 코오롱 티슈진 빠집니다. 휴젤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 지금 가져가는데 오늘도 5,900원 상승하면서 64만 원 부근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속적으로 다시 9만원 초반 저점 찍고 올라옵니다. 96,300원이고요. 포스코 캠텍도 4만원 초반 지지받고 다시 올라옵니다. 카카오 뮤직이 지금 10만원대 무너진 이후에 무섭게 빠져 내려옵니다. 지금 92,5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제넥신도 조정이 나오면서 3% 정도 빠지고요. 컴투스가 오늘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지금 퐁당퐁당입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오늘은 원달러 환율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인데 비교적 강하게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이슈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시장 참 재미없습니다. 특히나 오늘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장 초반에 상승 흐름 제대로 가져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이런 거죠? 네, 일단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좀 지수도 어느 정도 상단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일단 실적 발표 앞두고 계속적으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 좀 수급과 심리적인 모습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일단 내일 뭐 베이지북
그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를 또 앞두고 좀 관망세 흐름도 역시나 좀 영향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IT 업종과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차별화된 장세 속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좀 기운이 없는 모습인데요. 일단 그 가운데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강세 흐름은 좀 오늘 상당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전 대비해서 오후 들어 조금 차익 실현에 소폭 밀리긴 했지만 금일 들어서 가장 두드러진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금일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일단 바이오 중심의 편중된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금 이러한 주가 조정 극복하면서 올려주는 모습의 기술적 요인이 첫 번째로 좀 상승 요인을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점차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좀 알리고 있는 전기차 판매량 증가,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 등 이러한 전기차 시장의 확대 움직임은 곧 2차 전지의 판매량 역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인식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관련 소재라든가 관련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의 상승을 이끈 점은 특히 삼성 SDI와 LG화학이 유럽 자동차 배터리 라인을 신규 가동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의 상승 기운을 꼽혀주고 있고요. 일단 관련주 내에선 에코프로, LNF, CIS, KG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등이 금일 좀 부각을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슈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시장의 특징이나 이슈 같은 것들 더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의 차별화된 모습,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체된 모습이 왜일까라고 좀 반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글로벌 시장 대비 우리나라 헬스케어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미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 비교로 봤을 때 국내 증시의 헬스케어 업종이 좀 비중이 높다고 무조건 매도하라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단 최근 헬스케어 업종들의 주가가 이런 쉬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시가총액 비중이 조금 글로벌 대비해서 좀 과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이 좀 최근에 좀 그런 조정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 내에서 한국과 GDP가 좀 비슷한 국가들의 주식시장에서 헬스케어의 시가총액 비중은 약 7에서 9%대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헬스케어 업종의 시총 비중은 약 11% 정도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일단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시총 비중은 약 13% 수준이지만 비슷한 경제 규모 내에서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대비 어쨌든 한국 내 헬스케어의 시총 비중은 좀 다른 시장 대비 아웃퍼폼한다라는 시각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간상 정리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헬스케어 업종을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IT 업종의 경우에는 실적 대비 현 주가 수준이 좀 저평가 시각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인 산업상 IT 업종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1분기 130억 달러, 그리고 점차 증가하면서 4분기 149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진적 수출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 점, 그리고 업종 내 피크 논란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우려감은 최근 주가에 선반영된 이후에 이제 1분기 발표 시즌에 따른 주가 프리미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에 주목하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신규 접근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되 IT 업종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 시각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점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 업종 실적 대비 현 주가 수준이 좀 저평가인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좀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내일 시장도 이 부분 좀 보시면서 일단 오늘 컨텐츠 관련 업종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장 넷플릭스 장 종료 후에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 기록하면서 시간에서 7% 넘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영향에 따라서 국내 관련 종목들 역시 오늘 상승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상승뿐 아니라 이러한 상승 추세가 지속될 여지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넷플릭스의 실적 급증은 일단 해외 가입자가 상당히 증가한 점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즉 컨텐츠 구매 의지를 가진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러한 트렌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점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최근 국내 컨텐츠 관련해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J 컨텐트리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기획, 이노션, 인크로스 등으로 눈을 넓혀보는 전략으로 내일 시장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컨텐츠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내일 한번 잘 지켜보자라고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인가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상도 그렇게 시끌벅적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어요. 그리고 외환 시장 변화는 더더욱 좀 잠잠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 매년 2번 있는 이벤트인데, 참,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거 보면, 이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환율 외환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큰 노이즈라면, 우리나라가 FTA 협상 과정에서 환율 하락을 용인했다 또는 합의했다 이런 뉴스들 그런 것들 더 나가서 이제 4월 14일에 발표됐던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당한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외환 시장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느끼시는 것처럼 전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환 시장은 오히려 별다른 그런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나 이런 쪽에서 말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는 해외에서 압박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왜 환율이 최근에 그냥 1,070원, 60원 사이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가? 결국 외환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키팩터가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적극적인 사자세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해외에서 돈이 우리나라 유입되면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또 반대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나오면서 즉 한국 주식이 별로 매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는 경우에는 또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우리 시장이 훨씬 더 큰 거죠. 특히 이번에 2018년 4월 환율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내에서의 개입, 매매 규모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GDP의 1%에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했을 때 한국 주식을 사자 또는 한국 주식을 팔자 이런 식으로 어떤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아무래도 이 경제 전체에 걸쳐서 외환시장에 이렇게 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한 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싶을 때 정부나 또는 정책 당국이 이걸 속도를 좀 조절하기 위한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는 정도에서 외환시장 개입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외환시장의 추세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외국인을 비롯한 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지 어떤 정부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환율 하락 용인 이랬다고 해서 환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환율을 변화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이런 기대와 수급에 의해서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외국인이 키를 쥐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외국인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매매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 주로 요인들이 작용을 할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는 결국 이 우리나라 기업 이익 전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의 이익 전망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 존재하는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 한국 주식이든 일본 주식이든 미국 주식을 왜 사겠습니까? 사는 이유는 뻔하거든요. 현재 주가에 비해서 미래의 명목 이익 성장이 그러니까 미래의 기업의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난다 생각되면
현재 PER 뭐 예를 들어서 9배, 9배, 8배, 8배가 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미래 이익 전망이 굉장히 나쁘다. 향후에 이 나라 이익이 안 드러날 거다 생각되면 PER이 5배라 그러더라도 안 사겠죠. 결국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은 어떤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포커스 되는 부분은 결국 뭐다? 바로 미래 이익 전망. 결국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부터 시작해서 투자자들의 이익 전망이 이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매를 저하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2007년 같은 그런 예외가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런 이제 2007년 같은 예외적인 요인들은 결국 그때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만 2007년부터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 대한 어떤 우려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신흥국 자산에서 이 선진국으로 이 자금의 이동들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했다고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예외로 본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매매를 좌우하는 요인은 우리나라 기업 이익 전망이다. 그리고 기업 이익 전망이 꾸준히 개선될 때는 한국 주식을 사고 반대로 꾸준히 어떤 이익 전망이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을 때는 한국 주식을 좀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외국인들의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활동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향성은? 일단 수출에 달려있죠. 예. 우리나라 경제는 참 수출에 좌우되는 어떤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의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수출 잘 되면 기업 이익도 늘어나고요. 수출이 잘 안 되면 기업 이익도 줄어드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해서 기업 실적이 좌우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GDP 대비해서 이 민간 소비의 비중이 그때는 한 55% 정도, 58%까지 있었던 게 지금은 50% 미만으로 떨어질 정도로 내수의 경제의 어떤 기여도나 성장 여력이 많이 고갈됐고요. 반대로 이제 수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높아졌던 게 이게 제일 크고 또 나가서 수출이 이제 두 번째로 이게 변동성이 커요. 작년에 플러스 연간 기준으로 해서 한 17% 정도 증가를 하는 아주 가파른 수출의 증가를 기록했었습니다만 반대로 2015년이나 16년에는 2년 연속 또 수출 감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출이 플러스가 났다 마이너스가 났다는 식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수출의 변화 방향이 경제 전체에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치고 이게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바로바로 직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앞으로 기업 이익도 늘어나고 또 환율도 떨어지려면 이게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 이게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이게 뭔가가 좀 경제가 좋아지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또 주식 가격도 오르는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환율 하락 가능성을 높이잖아요. 환율 하락하게 되면 결국에 기업 실적에 우리나라 같은 수출 기업들은 악영향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자연스럽게 공식이 성립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악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크게 경제가 수출이 안 늘어나는 상황에서 환율이 뚝뚝 떨어져 버리면 이게 곤란하죠. 그런데 이제 환율이 떨어지게 된 이유가 수출이 잘 돼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서 환율이 떨어졌다라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환율이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가 물론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된 측면도 있겠지만 지난해 내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줬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환율이 떨어진 이유가 또 결국은 기업 이익 좋고 수출이 잘 돼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잘 되는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전부 그냥 이 고정 투자 비중이 되게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제 수출이 잘 되면서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 물량 증가에 따른 상대적인
이 비용 절감의 효과, 마진 개선의 효과들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한 100만 대 정도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10년에 걸쳐서 예를 들어 상각하고 있어서 그 비용이 꾸준히 나가고 있었다고 친다면 이 공장 100만 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 50만 대밖에 못 돌아가고 있으면 이 회사는 큰일 납니다. 일단 고정 비용들이 계속 감가상각도 나가고 근로자 임금도 나가고 기존에 투자해놨던 각종 기회 비용들이 다 나가는 반면 매출이 증가는 안 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이게 100만 대를 계속 생산하고 또 생산성이 향상돼서 110만 대, 120만 대를 생산하게 되는 순간 새로운 투자는 필요 없는데 이 매출만 증가하게 되니까 마진이 급격히 개선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입니다. 결국 우리는 수출 잘 되고 기업 이익 늘어나는 그런 시기에 환율 좀 떨어진다 그래도 그걸 감내해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어느 경제 전체로 보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문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이 수출 잘 되고 또 이런 환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에 혜택을 받으면서 수출을 계속 늘려나가는 기업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떤 경기 호황이 나타나고 수출이 잘 되는 그런 구간이 온다 그래도 이 수출의 어떤 마진을 확대해 나가고 또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주도주들과 그렇지 못한 주식들 간에 이 양극화가 벌어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2005년, 6년, 7년에는 조선이나 화학 같은 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그때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또 반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10년, 11년에는 전차 장세라고 불릴 정도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시장을 주도했고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시장의 강세장에서는 IT랑 바이오 그리고 화학 같은 이런 업종들이 주도를 하면서 주도주들, 수출 관련 주도주들이 계속 바뀌어가는 특성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 이익 전망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추이까지 자세히 들어보면서 향후의 전망들까지 하나하나 또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슈퍼듀오 매치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종목 이야기 많이 해볼 거고요.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갑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